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에 고양이들을 두고 혼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외박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 꼭지에 정보 전달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새 꼭지를 조금 짧게 전달하고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항상 짧게 하려고 켰는데 길게 되는 날이 있고 길게 하려고 켰는데 짧게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해드릴 꼭지는 뭐냐면 그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이제 그 민생 그 코너 이름 뭐였지? 여튼 그 사교육에 대한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윤석열이 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수학이 이 킬러 문항이 21번과 30번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21번, 30번은 킬러 문항이라고 부를 만큼 극악 난이도의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전에는. 사실 저는 수학 강사 생활을 만 22년을 넘게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기본 개념만을 사용해서 답지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보다 더 짧고 더 간결하고 더 쉬운 풀이를 이끌어내는 걸로 조금 유명세를 타는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저는 학생들한테 그 풀이를 제시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학생이 현장에서 시험지를 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는 힘들다. 거의 할 수 없는 일에 가깝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수리논술 강의를 하다 보면 의대 수리논술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건데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그 말을 자주 했었어요. 물론 과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 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영재학교 재학생들은 그 정도의 수학을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나아간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6차 교육개정 때부터 사라졌던 교과과정을 아직도 고스란히 배우기 때문에 넓게 배우는 거지 이런 지랄같이 꼬아가지고 너네가 풀 수 있으면 한번 풀어봐 하는 문제를 푸는 훈련을 받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게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하니까 이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봐야 되나 그냥 어렵고 지랄 같은 문제라고 봐야 되나 라는 문제가 분산되어서 많이 나오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 주도로 바꾼 것 중에서 최악의 정책을 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이게 그때가 2004년이었을 거예요. 교육개정안이 나왔을 때 설마 이대로 진짜 하지는 않겠지라는 정책을 그때 당시 노무현과 이해찬이 내요. 그게 뭐냐면
수능을 쳤는데 성적표에 점수가 안 나와요. 등급만 나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 그때 학생, 학부모, 교사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밀어붙였어요. 결국 올 1등급을 받고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리에서 몇 명 뛰어내리고 한 해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이 뜨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그만큼 존경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교육계에 22년 반을 몸담아 왔고 그 분야가 아예 제 찐으로 전문 분야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사교육에 돈을 많이 들이면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네라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강사로 대부분의 강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강사 말고 나한테 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한 5분, 10분만 대면을 하면 대강의 견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 정도를 올린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만큼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교육을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교육제도를, 입시제도를, 시험제도를 손을 보는 순간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교육 안에서의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제도든 조금이라도 손을 보면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고액 연봉을 받는 강사들입니다. 대처가 가장 느린 곳은 공교육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느린 대처를 하는 곳은 저렴한 사교육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의 강사진일수록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은요. 교육제도를 손을 보고 싶으면 아주 조금씩만 손을 보면서 교육제도 자체를 고인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현행 교육제도가 누구든 이해를 하고 누구든 대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를 크게 무리하게 최악은 행정부 수반이 발벗고 나서서 손을 대고 바꾸려고 하는 순간 사교육 시장은 한꺼번에 부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모순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아니면 그 어떤 명목 하에 교육제도를 크게 손을 보는 순간 사교육 시장은 확 부풀어 오릅니다. 한꺼번에 확 부풀어 올라요. 슬픈 현실입니다. 이거는 슬픈 현실이에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원, 2만원, 3만원짜리 가해교사보다는 시간당 10만원, 20만원짜리 가해교사가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죠. 시간당 2만원 받는 대학생 과외 선생님, 걔들이 뭘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말고 걔네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야 어떻게 되겠지만 그 학생에 대한 대학 입시까지의 플랜은 꿈도 못 꿉니다, 걔네들은. 근데 제가 강사 시절에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얘가 영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앉혔는데, 제가 이래저래 테스트를 해보고 영재성도 있고 아이의 목적성도 뚜렷하고 아이의 장래희망도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서카포,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졸업해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플랜까지를 이틀 만에 짜가지고 부모님 앞에 들이밀 수 있습니다. 불공정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먹고 살았었어요. 반평생을.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은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과학고 입시 시장도, 과학고 입시 제도도 엄청나게 많이 바꿔왔거든요. 그게 과학고 입시 시장을 부풀린 겁니다. 옛날에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극악 난이도의 문제집을 있는 대로 끌고 모아서 집에서 머리 싸매고 밤새도록 코피 터지면서 풀면은 사교육 한 번도 안 해도 과학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걔 자기소개서, 그리고 걔 생활기록부에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의 장래희망, 본인의 장래희망, 그리고 봉사활동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독서활동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특기사항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교내 수상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3년 플랜 쫙 짜주면요, 과학고 붙어요. 근데 그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나는 수학자가 되고 싶어,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수학 공부를 밤새도록 할 거야, 과학 공부만 밤새도록 할 거야. 걔 과학고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그게 뭐냐 하면 박근혜 때 과거 입시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해서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때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대한 입시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는 손을 대더라도 아주 약간만 손을 대면서 고인물로 내버려두면 그 입시 제도에 어느 순간 되면 학부모도, 공교육도, 그리고 저렴한 사교육도 적응이 돼서 고인물이 돼버리면 그냥 저절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못 개선해서 사교육이 부풀려지는 게 아니고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든 대폭 개선하면 누가 무슨 지랄을 하든 사교육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냅두면 됩니다. 저기 대학교 신입생, 알바생부터요, 20년차, 30년차 베테랑 학원 강사까지 모든 사람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사교육비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사교육에 몸담고 한 6년, 7년 지나고부터 느꼈던 이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평생 저 말고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네, 맞습니다. 저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저도 머리 싸매면서 연구해서 저는 고액 연봉에 강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빌어먹을 세상 돈 있는 사람은 편하게 성적 올리고 편하게 좋은 대학 가고, 돈 없는 사람은 힘들게 성적 올리고 힘들게 성적 올려도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이 빌어먹을 세상 불공평한 거 알아요. 그 불공평한 세상을 이용해서 저는 먹고 살았었어요. 반평생을. 어쩌겠어요. 세상이 그런 걸. 그리고 저는 이제는 수학을 공부하는 거나 수학을 가르치는 걸로 10원 한 푼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지금까지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주위에 힘들게 사는 집안에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싶은데 사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재능 기부로 그 학생을 꽤나 괜찮은 대학에 수학과에 진학해서 수학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이거는 저는 학원을 은퇴할 때부터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혹은
주위에 나는 훌륭한 수학 강사가 되고 싶지만 그 길을 터주는 사람도 없고 티칭의 스킬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하는 사람도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튼 사교육에 대해서 새날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교육 시장이 줄어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제도를 냅두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강사도 모든 교육과정을, 모든 입시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고인물이 되도록 냅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튼 제 전문 분야여가지고 조금 길게 떠들었어요. 자, 막상 두 가지는 뭐 사실 이 두 가지가 훨씬 큰 사안일 것 같은데, 두 번째 제가 전해드릴 꼭지는 1월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해서 그게 당장 다음 달이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민간국가라는 건요, 에너지국에서 저 나라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억지로 핵을 보유하려 할 수도 있다, 테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를 대상으로 테러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유로 저 나라와 에너지 기술, 과학 기술, AI 기술 등등을 공유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고 교류하지도 않을 국가로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정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계엄령 내용을 보세요. HID 요원들한테 북한 군복 입혀가지고 미군 기지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계속 도발해서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 내려고 했고요.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요,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아프가니스탄이었나? 또 그런 나라라고 미국한테 동급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 성조기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할배들 성조기 내리시고요, 일장기로 바꾸세요. 그 성조기 들고 있는 나라가 나는 윤석열만 버린 줄 알았거든요. 대한민국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구 때문에? 너네들이 구하려고 하는 윤석열 때문에요. 참, 이걸 어떻게 다 회복을 하지? 회복이 가능은 할까?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단 두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참. 한반도 반만년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2024년에 저지르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지금 4월 15일에 이게 시행이 되면요, AI 기술, 에너지 기술, 원자력 기술 등등 해서 미국과 한국은 공유가 안 돼요. 협력도 안 됩니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봤을 때 너네는 위험한 나라야. 근데 저는 더 자괴감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차라리 나는 한국이 북한하고 동급 취급이라도 받았으면 그것도 자괴감이 들지만,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북한하고 친해지는 장면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 할배들은 송조기 흔들면서 윤석열 만세 외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수준, 이 꼬라지 뭡니까 이게? 응원봉 들고 신나게 집회 현장 지키고 있는 의식 수준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이거는 뭐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스픽스에서 거의 뭐 단독 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켜기 전에 뉴스 공장을 들었었는데, 윤건영 의원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상황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근데 스픽스에서 이제 정계환 대표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어제 방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보받은 내용은 뭐냐 하면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1명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다른 의견이라 함은 윤석열을 파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니라고 합니다. 파면은 그냥 8분이 다 똑같은 의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가 기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덕수가 복귀를 할 건데, 그때 절차상의 문제점을 저쪽에서 문제 삼으면 최상목이 했던 모든 결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2명의 임명도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해서 한덕수 임명과 윤석열 임명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다른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계속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몇몇 방송이 기억이 나긴 해요. 그 비슷한 뉘앙스로 시작하려다가 그냥 뭐 그런 말이 있긴 있더라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스픽스는 아예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헌법재판소 내부의 일은 전혀 한치의 틈도 없이 안 새어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틈이 생겨서 새어나온 정보이고 이게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수요일이 이제 가능성이 높고 화요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 헌법재판소 일대가 굉장히 큰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말에 결집하는 인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주말을 또 한 번 더 성조기 집단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숫자를 100으로 놓으면 뭐 화요일 20, 수요일 50, 뭐 만약에 수요일이 아니면 뭐 목요일 10, 금요일 20, 뭐 이 정도로 비중으로 저는 뭐 생각을 할게요. 여튼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내란성 불면증 잠 좀 잡시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꼭지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제 지금 오늘의 입장은 조금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이걸 강화해야 된다, 저걸 강화해야 된다, 이걸 줄여야 된다, 저걸 줄여야 된다. 모두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아니에요. 교육제도를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손보는 순간 사교육 시장은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거는 방향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바꾸든지 획 바꾸는 순간 사교육 시장은 확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지랑 상관없어요. 취지하고도 아무 상관없고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손보면 그게 뭐 손봐서 어떻게 바꾸든 사교육 시장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교육과 저렴한 사교육은 거기에 대처를 못해요. 근데 고가의 사교육은 바꾸는 즉시 대처합니다. 바꾸는 즉시 대처해가지고 바꾸는 즉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교육 시장의 생리예요. 여튼 뭐 저는 밤새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시작이네요.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